비 오는 밤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 여보, 저녁 드세요. 오늘은 전복죽으로 준비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58세 김정숙. 재벌가 외동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계단 사고 후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이상한 전화 통화를 듣게 되는데 보험 처리 빨리 진행합시다. 완전히 확실해진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며칠 후 폭우가 쏟아지던 밤 정숙은 갑자기 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공사 현장의 깊은 구덩이에서 과연 정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자상했던 미소 뒤에 감춰져 있던 남편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숨이 막히는 긴장 속 진실을 알고 나면 소름이 돋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저택, 비가 내리는 초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정원의 장미꽃들이 빗방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죠. 김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이후로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일궈낸 재벌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로 태어나 평생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정숙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가 되었죠. 그때의 절망감과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남편 박도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은 전복죽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챙겨드려야죠. 정숙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자상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 첫 남편을 잃고 혼자였던 시절에 만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던 과거가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도 정숙은 그의 정직함에 더욱 마음이 끌렸거든요. 고마워요, 도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싶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죠. 이런 몸이 되고 나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요. 당신의 존재가. 도연은 정숙 곁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부부가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잖아요. 정숙은 죽을 한 숟가락씩 받아 먹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재벌 창업주의 외동딸로 태어나 평생 남들의 시선과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도연만큼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재산이나 지위에 관심 없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사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날씨가 정말 굳네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마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습도 때문에 더 답답하실 텐데.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어컨 온도 좀 더 낮춰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적당해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여보. 도연이 일어서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정숙은 죽을 먹으며 남편의 전화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처음엔 평범한 업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보험 처리건 말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어요.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너무 늦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숙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보험 처리라니 무슨 보험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직 시기상조죠.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도연이 거실 모서리로 걸어가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숙에게서 최대한 멀어지려는 듯 보였습니다. 완전히 확실해진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숙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확실해져야 한다는 걸까요? 무슨 실수를 걱정하는 걸까요? 네, 그래야겠군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어차피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곧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이 통화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숙 곁에 앉았어요. 미안합니다, 여보. 회사 일로 급한 전화가 와서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보험 갱신건이었어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대답이 왠지 어색하게 들렸어요. 요즘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검토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방금 전 통화 내용과 지금 설명이 영 맞지 않았거든요. 밖에서는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온다는 경고 같았어요. 정원의 장미들도 빗바람에 휘청이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죽이 식기 전에 다 드세요. 도연이 다시 숟가락을 들어 정숙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영양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숙은 죽을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 남편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자상하고 다정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보험 이야기에 집착하지? 설마 아니겠지.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떨쳐버리려 애썼어요. 도연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남편이니까요. 이런 의심을 품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다 드셨습니까? 도연이 빈 그릇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입맛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네, 맛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이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도연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평온했던 일상에 드리운 작은 그림자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장마가 절정에 달한 어느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폭우가 대지를 두들겼죠. 정숙은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정숙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머리가 심하게 어지럽고 온몸이 무기력했습니다. 마치 독에 중독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을 시간인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깨셨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던 배우가 갑자기 본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죠. 정숙은 간신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가면을 벗어버린 듯한 냉혹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지난 3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뭐가? 정숙이 가까스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마비된 것처럼 무거웠어요. 아, 궁금하시겠군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태연했어요. 오늘 저녁죽에 특별한 걸 넣었거든요. 수면제를 조금 많이요. 아니, 사실은 많이 넣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정숙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수면제라니, 그럼 자신이 지금 중독된 상태라는 걸까요? 도연이 자신에게 독을 탔다는 걸까요? 그 따뜻했던 전복죽 한 그릇 한 그릇이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까요? 놀라셨나요? 그럴 만도 하죠. 도연이 침대에 몸을 기대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전혀 다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물건을 만지듯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당신의 재산, 회사 지분, 그리고 생명보험금까지 모든 게 제 것이 되는 거죠.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을 사랑한다며 돌봐주던 남편이 사실은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걸까요? 그 모든 다정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까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 이 여자다.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부잣집 과부. 얼마나 완벽한 타깃인지 모르시겠어요? 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가 접근할 때 얼마나 쉽게 넘어오시던지. 조금만 다정하게 대하니까 벌써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정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일 줄이야. 첫 번째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던 자신을 이용했다는 게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 표정, 정말 볼만하네요. 도연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하느라 힘들었거든요. 매일 다정한 남편 노릇하기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특히 당신 휠체어 밀어주는 일은 정말 지겨웠어요. 도연은 옷장에서 큰 비닐봉지와 로프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곧 편해질 테니까.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는 병원에 가는 척 하려고 했는데 이 비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한강변 공사 현장에 새로 판 구덩이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 당신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겁니다. 생매장. 도연은 자신을 산 채로 땅속에 묻어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수면제 때문에 의식은 또렷하지만 몸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작년에 제가 권해서 가입하신 생명보험이에요. 도연이 정숙을 이불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30억이나 되거든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제가 유일한 수혜자가 되는 거죠. 30억? 정숙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 봄 도연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권했던 그 거액의 생명보험.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치밀한 준비였던 거예요. 도연은 정숙을 안아 올렸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었죠.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날씨도 참 협조적이에요. 도연이 현관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이면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목격자도 없을 거고 설사 누가 본다 해도 아픈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남편으로 보일 테니까요. 자동차 뒷좌석에 실린 정숙은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어요. 하지만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차는 한강변의 외진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도연은 능숙하게 운전했어요. 마치 미리 여러 번 경로를 답사해 둔 것 같았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착했네요. 도연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정숙을 끌어냈어요. 비에 젖어도 상관없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새로 판 구덩이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기초 공사를 위해 미리 파둔 것들이었죠. 각각 깊이가 다른 구덩이들이 마치 무덤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중 가장 깊고 외진 곳에 있는 구덩이 앞에 정숙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도연이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당신만 없어지면 모든 게 내 것이 돼요. 회사도, 집도, 은행 계좌의 돈도, 그리고 생명보험금까지. 완벽한 계획이었죠. 도연은 정숙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깊이가 거의 2미터나 되는 구덩이였어요. 정숙은 차가운 진흙바닥에 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격 때문에 정신이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았어요. 잘 가요, 여보. 좋은 곳에서 만나요. 도연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놓인 삽을 들어 흙을 퍼서 구덩이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첫 삽의 흙이 정숙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진흙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더 많은 흙이 몸 위에 쌓여갔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다행히 수면제의 효과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흙이 허리까지 차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폭우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정숙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와? 도연이 욕설을 내뱉으며 삽질을 멈췄습니다.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에 쌓여있던 방수포를 가져와 구덩이 위를 덮어버렸어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도 미리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뒀던 것 같았죠. 차 한 대가 진흙탕을 헤치며 공사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속에서 흔들리며 이쪽을 비췄어요.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전기 순찰을 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 누구세요? 경비원이 차에서 내리며 손전등을 비추어 소리쳤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경비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얼굴에는 억지로 짠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내일 공사 준비하러 미리 나온 건데요. 비가 와서 자재들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폭우에 나오셨다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비원이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도연의 온몸을 비춰보니 진흙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침수라도 되면 큰 손해니까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히 전기 설비 쪽이 걱정되어서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방수포 아래 정숙은 간신히 숨을 쉬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묻히지 않았고 누군가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고 목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의 효과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경비원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전등으로 여기저기 비춰보며 말했어요. 혹시 회사 측에서 야간 작업 허가 받으셨나요? 보통 이런 시간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든요. 물론입니다. 현장 소장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도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일 오전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빨리 마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금방 끝낼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차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럼 조심하세요. 도연은 경비원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야 방수포를 걷어내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휴, 위험할 뻔했네요. 도연이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경비원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정숙은 그 순간 절망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경비원이 갔다는 것을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도연이 다시 흙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요. 빨리 끝내야겠어요. 또 누가 올지 모르니까. 아침이 되기 전에 완전히 묻어버려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수면제의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가운 진흙과 빗물, 그리고 극도의 공포감이 몸을 각성시키고 있었던 거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 몸 주변의 흙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위에서 계속 흙을 던지고 있었지만 정숙은 아래에서 몰래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진흙이 너무 질어서 완전히 압축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허리까지 찼네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삽질하느라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묻힐 거예요. 정숙은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톱 밑으로 진흙이 파고들어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이 작은 공간이라도 확보해야 했거든요. 이제 가슴까지 찼어요. 거의 다 됐네요. 도연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끝나는군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몸 주변에 작은 공기주머니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었어요. 마침내 도연이 마지막 삽에 흙을 던졌습니다. 끝. 이제 완벽하게 묻혔어요. 그는 삽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여기에 콘크리트가 부어질 테고 그럼 영원히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도연은 주변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과부가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는 만족스러워하며 삽과 방수포를 차에 실었습니다. 증거인멸을 철저히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픈 남편 역할을 해야겠네요. 연기 연습 좀 해둘 걸 그랬어요. 도연은 차로 돌아가 엔진을 켰습니다. 잘 가요, 여보.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차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어요. 천둥 소리도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땅속에서 정숙은 천천히 의식을 더 또렷하게 되찾고 있었습니다. 몸 주변에 만들어둔 작은 공간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2미터가 넘는 흙더미 아래 파묻혀 있었거든요.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정숙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저 악마를 응징해야 해. 정숙은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의 효과가 거의 사라졌고 분노와 의지력이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복수에 대한 의지가 생존 본능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렸을까요? 정숙은 필사적으로 흙을 헤치며 위로 올라가려 노력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치씩 한 치씩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데? 한 인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평평하게 다져놓았는데 흙이 살짝 움푹 들어가 있어. 그냥 빗물 때문이겠지. 어제 폭우가 내렸잖아. 다른 인부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첫 번째 인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위로 뻗었습니다. 흙을 뚫고 손가락 끝이 지표면 위로 나왔어요. 이것 봐. 뭔가 나와 있어.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인부들도 달려와 구덩이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사람이? 나이가 많은 인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빨리 파봐야겠어. 인부들은 급하게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정숙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진흙투성이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빨리 구급차 불러. 한 인부가 휴대폰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정숙은 구조되었지만 완전히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몸 전체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구급차에 실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집에서 편안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도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연 씨죠? 부인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깜짝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도연은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걱정되는 남편인 척했습니다. 살아있다고? 어떻게 된 거지?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어차피 식물인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도연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부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장시간 토양에 파묻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뇌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도연은 속으로 안도했지만 겉으로는 절망하는 척했습니다. 그럼 계속 의식이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깨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정숙이 눈을 살짝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숙은 일부러 의식이 없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정숙은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뇌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극한 상황을 겪으며 정신력이 더욱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해칠 수도 있으니까 의식을 잃은 척 연기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병원에 와서 슬픈 남편 연기를 했어요. 간병인도 고용했습니다. 33세 젊은 여성 윤지혜였죠. 지혜는 부모 없이 자라 고생을 많이 했지만 밝고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정숙을 정성스럽게 돌보며 말을 걸어주곤 했어요. 회장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지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지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도연은 회사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지분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부인이 의식불명 상태니까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도연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너 달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겁니다. 그럼 회장님 지분이 모두 당신 것이 되죠. 도연은 혼자 있을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혜가 정숙을 돌보던 중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지혜가 정숙의 손을 닦아주다가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지혜는 다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발견했어요. 혹시 의식이 있으시는 건 아닐까? 지혜는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더욱 주의 깊게 정숙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정숙이 의식이 있다는 걸. 회장님,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제 말이 들리시나요? 들리신다면 손가락을 한 번만 움직여 주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숙이 검지손가락을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지혜가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이시네요. 의식이 있으시는 거죠? 정숙이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왜 의식이 없는 척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숙은 눈을 살짝 뜨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남편분 때문인가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어요. 지혜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때부터 지혜와 정숙은 비밀스런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과 손가락 신호로 대화했어요. 한편 도연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도연이 짜증을 내며 물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병원으로 돌아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빨리 죽어버려야 하는데 속으로 독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 도연의 시선을 정숙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연이 정숙 곁에 다가왔어요. 여보, 빨리 편해지세요.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남편분 벌써 오셨네요.
도연은 급하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네, 아내가 걱정되어서요. 지혜는 도연을 의심스러워하며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야. 저 악마를 반드시 무너뜨려 주겠어.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의 조급함은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회사 이사들이 정숙의 상태에 대해 계속 문의하고 있었고, 보험회사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도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날 밤 도연은 병원에 혼자 왔습니다. 지혜가 잠시 휴게실에 간 사이였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죠. 미안하오, 여보.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겠어요. 도연이 정숙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공기주사 한 방이면 깔끔하게 끝날 거요. 의사들도 합병증으로 생각할 테고.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기주사라니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면 색전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식물인간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도연이 주사기를 정숙의 팔뚝 정맥에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분 뭐 하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며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지혜 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는데 그게 뭐예요? 지혜가 바닥에 주사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간호사가 놓고 간 것 같아요. 도연이 당황하며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그런 곳에 주사기를 놓고 갈 리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도연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회장님 팔을 만지고 계셨어요? 지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혈색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요즘 너무 창백해 보여서. 도연이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회장님을 해치려고 했구나. 도연이 떠난 후 지혜는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방금 본 거 아시죠? 정말 위험했어요. 정숙이 눈을 살짝 뜨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고 계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숙은 손가락으로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혜는 이미 정숙의 신호 체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가족? 친척분이 계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정숙이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연락을 드릴까요? 지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숙은 눈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지혜가 서랍을 열어보니 정숙의 개인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김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죠. 김태수 씨요? 어떤 분이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입모양으로 조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읽고 이해했어요. 조카분이시군요. 연락드려야겠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김태수였어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변호사답게 차분하고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모. 태수가 정숙 곁에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왔어요. 정숙은 태수를 보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조카, 법무팀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혜는 태수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숙이 의식이 있다는 것부터 도연의 수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정말이에요? 태수가 놀라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고모, 정말 깨어 계시는 거예요? 정숙이 눈을 뜨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사기로 뭔가 주입하려고 했다고요? 태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봤어요. 회장님을 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겠어요. 그리고 고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고요. 어떻게 할 건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일단 병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야겠어요. 박도연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태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구세요? 도연이 태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 고모의 조카 김태수입니다.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숙에게 조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조카분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고모 상태는 어떤가요? 태수가 도연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많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도연이 슬픈 척하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도연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말한 대로라면 이 남자가 고모를 해치려고 했다는 건데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법무팀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기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주 올 것 같아요. 고모가 워낙 저를 아꼈거든요. 태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내심 당황했습니다. 조카가 자주 온다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도연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이 나간 후 태수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수상한 사람이네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선 고모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급선무예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의 정체를 파헤쳐 봐야겠어요. 정숙은 태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거야. 저 악마가 무엇을 해왔는지 모든 걸 밝혀내겠어. 일주일 후 태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도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박도연이라는 이름 자체가 완전히 가짜입니다. 탐정이 두꺼운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본명은 최민호. 과거에 결혼 사기로 2번이나 기소된 전력이 있고 현재도 수배 중인 상태입니다. 태수는 보고서를 보며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것도 매우 심각합니다. 탐정이 무거운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어요. 첫 번째 부인 이영희 씨는 결혼 2년 후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당시 20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부인 박미선 씨는 자택 계단에서 추락해 목뼈가 부러져 사망했습니다. 역시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어요. 이 악마 같은 놈이. 태수가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고모는 세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얘기군요. 더 충격적인 건 최민호가 각각 다른 신분을 사용해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때는 김상우,
두 번째 때는 정태현, 이번엔 박도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완전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탐정은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게 과거 피해자들의 사진이에요. 모두 재력 있는 중년 여성들이죠.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는 상황에서 접근한 수법도 똑같습니다. 태수는 사진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모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어요. 모두 현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정숙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거든요. 고모, 큰일 났어요. 태수가 숨을 고르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도연의 정체를 알아냈는데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요. 정숙은 눈을 뜨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태수는 조사 결과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연쇄 결혼 사기범 최민호라는 것, 과거에 2명의 부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각기 다른 신분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까지 모든 걸 상세히 말했어요. 정숙의 눈에서 분노와 충격의 눈물이 동시에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세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살인마였다니. 지혜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경악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 사건들은 이미 사고사로 종결되었고 현재로서는 고모를 해치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주사기 사건도 목격자는 지혜 씨뿐이고 최민호가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혜가 답답해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텐데요. 저도 매번 지킬 수는 없고요. 함정을 놔야겠어요. 태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흘려서 최민호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을 덮치는 겁니다. 정숙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고모.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할 거예요. 태수가 다짐했습니다. 경찰도 미리 대기시키고 증거 수집을 위해 숨은 카메라도 설치할 겁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태수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정숙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어요. 소문은 병원 전체로 빠르게 퍼졌고 당연히 그 소식은 도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의식을 회복했다고요? 도연이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네, 오늘 오전에 갑자기 눈을 뜨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며 깜짝 놀라셨어요. 간호사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말도 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은 많이 약하시지만 조금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곧 완전히 회복하실 것 같아요. 도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정숙이 깨어났다면 자신이 한 모든 일을 폭로할 수도 있었거든요. 생매장부터 독살 시도까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고 조용한 방법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실로 향하면서 베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어요. 도연이 베개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질식사시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밤 11시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지혜는 일부러 자리를 비웠고 다른 환자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태수의 작전이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문만 퍼뜨리고 실제로는 식물인간인 척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도연이 베개를 들며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깨어나서 내 모든 계획을 망칠 순 없어요. 도연이 베개로 정숙의 얼굴을 덮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태수가 문 뒤에서 나타나 휴대폰으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지금 모든 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현행범 최민호 씨.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연이 당황하며 베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태수 뒤에서 형사 2명이 나타났어요. 도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나는 아내를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왜 베개로 숨을 막으려고 했습니까? 형사가 차갑게 따지며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이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눈을 뜨고 일어난 거예요. 당신이 한 짓을 다 봤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제대로 일어서는 모습이었어요. 생매장부터 독살 시도까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최민호 씨.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베개가 떨어져 바닥에 굴렀어요. 그럴 리가. 당신은 식물인간이었잖아. 의사들도 그랬고. 연기였어요.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당신이 또 해칠까봐 죽은 척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당신의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지켜보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뒷걸음질 치며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비틀거리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내 계획이 완벽했는데. 의사들이 뇌사 직전이라고 했는데. 의사들도 속인 거예요. 정숙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태수와 지혜 씨가 도와줬거든요. 가끔 정말 의식을 잃은 척 해야 할 때는 연기를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당신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때 태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또한 당신이 과거에 2명의 부인을 죽였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영희 씨와 박미선 씨 말이에요.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보험금을 노렸죠. 도연이 본명과 과거 피해자들의 이름까지 들었을 때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어야 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알아냈지? 그 일들은 완전히 묻혔는데. 현대과학의 힘이죠. 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부검 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독성 물질들이 검출되었어요. 당신이 사용한 특별한 독극물 말이에요. 형사들이 도연의 양팔을 붙잡으며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 살인미수와 결혼사기, 그리고 과거 2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아니야. 증거가 뭐가 있어. 도연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과거 일들은 이미 사고사로 끝난 일이야. 법정에서 다 입증된 거라고. 그때 태수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증거라면 차고 넘쳐요. 우선 당신이 고모에게 사용한 수면제에서 검출된 특수 독성 물질,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 몸에서 발견된 동일한 성분까지 모든 게 일치합니다. 게다가 이것도 있어요. 지혜가 스마트폰을 들며 나섰습니다. 당신이 주사기로 회장님을 해치려 했던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요.
제가 미리 숨겨둔 카메라로 촬영한 거죠. 도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불가능해.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더 있습니다. 정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명보험 가입할 때 위조한 서류들, 그리고 가짜 신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기록들까지 모두 확보했어요.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회사 이사회 임원들과 변호사들이었어요. 회장님, 이사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무사하신 거네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이사님들. 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회장님이 무사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도연은 그제야 또 다른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노렸던 회사 지분과 재산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말이에요. 설마. 도연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지분은 내 이름으로 이전 수속이 진행 중이었는데. 정숙이 더욱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거짓이었어요. 당신이 수상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모든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뒀거든요. 회사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8개월 전부터 단계적으로 재산 보호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회사 지분은 가족 재단으로 이관하였고 개인 자산은 해외 신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법정 최소한으로 제한했고요. 태수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월 생활비 몇백만 원과 일부 예금 계좌뿐이었어요. 진짜 큰 돈은 애초에 손댈 수 없는 상태였죠. 도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헛수고만 한 거죠. 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살인미수만 저지른 셈이에요. 형사가 도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회사 이사 중 한 명이 추가로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에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항도 들어 있어요. 결혼 사기나 살인 시도가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생명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 조사관이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치려 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보험금 지급은 무효 처리됩니다. 도연은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내 모든 계획이 이럴 수가 없어. 당신의 계획은 처음부터 실패 작품이었어요.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더러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그때 지혜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 협조하느라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무서웠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해서 회장님께 해가 갈까봐. 정숙이 지혜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혜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당신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형사들이 도연을 끌고 나가려는데 도연이 마지막으로 정숙을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여자야.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모든 걸 계산할 수 있어?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줬어요. 이 세상에는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당신 같은 사람이죠.
사랑한다고 속이면서 사람을 죽이려는 악마 말이에요. 난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도연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거짓말.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내 돈이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죠.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병실 문이 닫히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되었던 공포와 절망,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의지가 모두 해소되는 순간이었죠. 한 달 후, 완전히 회복된 정숙은 본가 저택의 정원에서 지혜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는 먹고 맑은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원의 장미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악몽이 씻겨나간 것처럼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지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밤잠을 설쳤어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지혜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정숙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씨, 계속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언니라고 해요. 나이 차이야 좀 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통하는데 아니면 이모라고 불러도 되고요. 지혜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제가 간병인이었는데.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신분을 떠나서 진짜 자매가 될 거니까요. 정숙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때 태수가 양복을 입고 정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고모,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태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민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요. 과거 2건의 살인과 고모에 대한 살인 미수, 그리고 결혼 사기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미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소식도 있어요. 태수가 진지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최민호의 범죄 수법을 자세히 분석해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들을 재수사하기로 했대요. 아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정숙이 진심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은 다른 가족들도 진실을 알 수 있게 되겠군요. 억울하게 사고사로 처리된 사건들도 다시 조사받을 수 있고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 일도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정숙은 잠시 정원의 장미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선 회사는 태수에게 맡기려고 해요. 법무 경험도 많고 젊으니까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젊은 감각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고모, 제가 그런 큰 회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태수가 부담스러워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숙이 조카를 믿음직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처리하는 걸 보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요? 지혜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결혼 사기나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이요. 정숙이 진지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더욱 위험하죠. 태수가 놀라면서도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고모. 고모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도 해주고 심리 상담도 제공하고 필요하면 임시 보호시설도 운영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지혜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멋진 일이에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언니를 돌보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당연하죠. 정숙이 지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 씨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때 정원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직원들이었어요. 정숙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소식과 회사 복귀 계획을 듣고 축하하러 온 거였습니다. 회장님, 진짜 무사하시네요. 직원들이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리고 회사 일에 차질을 빚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정숙이 직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태수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태수가 회사를 이끌어갈 예정이에요. 젊고 유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태수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책임감과 결의를 다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원에는 정숙과 지혜만 남았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힘들었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깨달은 소중한 게 있어요. 정숙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있게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돈이나 지위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아껴주는 사람들. 태수처럼, 지혜 씨처럼 말이에요. 지혜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도 언니를 만난 게 정말 큰 행운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거든요. 나도 그래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정숙이 지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새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결혼 사기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였어요. 개소식 날 언론과 많은 시민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숙은 단상에서 진심 어린 소감을 말했어요. 저도 한때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죽을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저를 도와준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의 눈에서는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